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우리 소설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처럼 소설가가 멋져 보인 적 없죠.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가 어떻게 보면 꿈 같기도 하고, 이런 날이 오나 내 생전에 뭐 이런 정도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소설가는 어떠한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 뭐 하는 사람들일까, 뭐 이런 생각을 이참에 하게 되었는데, 마침 이 소설가에 관한 이런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자, 소설가가 뭡니까? 소설가. 소설을 쓰는 사람이죠. 이거는 동어반복이지. 이건 정의라고 할 수 없지. 근데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잡스 노벨리스트 뭐 이런 이제 무슨 잡지인데,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무슨 직업을 이렇게 탐구하는 잡지가 있나 봐요. 거기에 이 소설가에서 탐구했을 때의 그 잡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써야 할 이야기를 쓰고야 마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 아무거나 쓰는 사람이 아니야. 써야 할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쓰고야 마는 사람이야. 이래 보면 이게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꽤 의미를 담고 있는 정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 소설가라는 이상한 직업이라고 하는 어떤 또 책이 있어요. 현직 스스로 소설가인 사람이 쓴 거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신할수록 더 좋아지는 직업이다, 이렇게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 보통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힘이 들면 그 직업이 싫어지지. 소설가는 아니라는 거야. 힘들면 힘들수록 점점 더 소설을 쓸 수 있는 자양분이 생기는 이상한 직업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왜냐하면 소설은 재주나 지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 삶이 더 팍팍하고 더 힘들고 더 천신만고를 겪고 풍파를 겪으면 그럴수록 더 소설은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좀 특이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소설은 삶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몇 번 소설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바로 포기를 했습니다. 왜? 물론 재주나 지식도 없지만 내 삶이 그걸 감당해낼 것 같지가 않아서,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소설가는 아무나 될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엔 저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딘가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고 한데, 그중에 진공지대라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죠. 거기 이제 이거는 분단과 관련된 소설을 쓴 적이 있고,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제가 썼던 기억도 있어요. 오늘은 이 소설가에 관한 소설을 소개할 텐데, 구보시의 일일이라는 소설인데, 신기하게 똑같은 이름의 소설이 3개가 있어요. 박태원이라는 분이 1930년대에 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 있고, 1969년부터 72년 사이에 60년대, 70년대에 걸친 시기에 쓴 최인훈 씨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다시 시간이 좀 흘러서 1990년대 주인석이라고 쓴 사람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는 소설을 또 썼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구보라는 게 사람 이름일 텐데, 이게 왜 그렇게 흔한 이름도 아닌데 어떻게 똑같은 이름으로 3개를 쓸 수가 있었을까? 이건 뭐 패러디죠. 앞에 한 것들을 그대로 따다가 자기 나름대로 또 이제 재해석한 이런 소설을 썼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매우 이런 사례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문학사에 똑같은 소설 제목으로 연속해서 연거푸 소설이 나온 경우는 아마 이게 유일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1930년대 소설이고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1930년대는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식민지 치하에서 경성이라는 시공간성을 대변하면서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친구, 생활, 벗, 소설 쓰기, 그다음에 여성, 이런 거를 관심사로 생각하면서 서울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떠한 소설가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동안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그 관심사가 대부분 자기 개인이야. 내 주위에 나와 관련된, 우리 집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이 공동체 문제로 이렇게 승화시키려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나 있는 소설입니다. 자, 60, 70년대의 최인훈 씨의 구보시는 15번에 걸쳐서 산책을 하는, 각각 하루에 이야기를 15개 모아놓은 소설이야. 그래서 이거는 장편이에요. 그 장편이 서울을 돌아다니는 15일간의 이야기야.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60, 70년대 어떤 때일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약간 독재 체제 하에서 산업화라고 하나, 이런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사회 문제가 좀 생기면서, 또 하나는 이제 전쟁 후에
남북 분단이 곧 착화되어 가면서 통일이 멀어져 가는 듯한 이런 시기에 그 상황을 또 서울에서 보여지는 병폐를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이야기를 15개를 모아놓은 소설이에요. 자, 1990년대 주인석의 구보시, 이거는 뭐 역시 그 당시의 시대를 배경으로 서울이 어떤 변두리에서 이 빈민들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탐색을 하면서 문화, 예술, 정치, 사회 이런 구조적인 모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또 자기 나름대로 관찰한 내용을 쓴 이 앞에 나온 소설들을 패러디하면서 쓴 이런 소설이에요. 오늘은 이 중에서 이 두 개, 박태원의 구보시하고 최인훈의 구보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박태원의 구보시입니다. 우선 박태원이라는 사람은 1910년생입니다. 1910년이 무슨 해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패망한 때죠. 병술국치가 일어난 해고요. 그때 딱 태어났어요. 태어났고 이제 서울에서 살았고 처음에 이 사람은 이제 시를 가지고 등단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20살 때 수염이라는 소설을 써서 이제 소설가로 데뷔를 합니다. 그 이후로 이상, 정지용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모더니즘 문학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모더니즘 문학이 어떤 거였는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여기다 모더니즘이란 말을 넣었어요. 이 사람의 주 작품, 뭐 우리가 얘기하는 소설가 구보시 일일, 그다음에 천변풍경, 박난장 주인,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30년대 중반부터는 약간 친일적인 성향의 글을 써서 약간 오게티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벌이는 어떤 정책에 대한 찬양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좀 아쉽고요. 6.25 전쟁이 났을 때는 남로당에 관여를 한 활동을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북한으로 월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박태원은 이 금기의 인물이었고 이분의 작품은 우리가 읽을 수가 잘 없다가 나중에 해금이 됐어요. 이 사람의 호가 구보야. 그래서 이제 한자로는 여러 가지 다르게 쓰는데 전부 다 읽는 건 구보라고 읽고 소설가 구보시 일일 이런 얘기는 다시 말해서 박태원 자신의 하루 이야기인 거예요. 이분의 머리 스타일이 좀 독특합니다. 이렇게 일자 바가지 머리 비슷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경을 썼던 걸로 봐서 눈이 굉장히 나빴던 걸 볼 수가 있고 우리 그 봉준호 씨가 태원 씨의 외손자입니다. 닮았습니까? 박태원 씨의 딸이 봉준호 씨 엄마인 셈이죠. 그죠? 자, 이분의 소설이 여러 표지로 장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박태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한 권으로 묶여 나왔지만 이 단편이에요. 이게 길지가 않아요. 신문에 연재가 됐는데 30회에 걸쳐서 연재가 됐을 거야. 그래서 30회분이다 보니까 뭐 아주 짧지는 않지만 굳이 따지면 단편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근데 그거를 이제 되게 한 책으로 이렇게 장정해서 단행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단행본 나온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 책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소설가 구보시 일일 써 있고 박태원 작 하융화 이렇게 써 있어요. 하융이 그림을 그렸다. 하융이 이상이에요. 이상.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그래서 박태원이 글을 쓰고 하융이 사파를 그린 그런 장정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하융이라고 하는 이상과 박태원은 매우 절친한 친구였대요. 그래서 매우 공통점도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구보 박태원과 하융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한 김혜경 또는 이상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나이가 같아요. 1910년 같은 해 동갑내기고요. 아까 20살 때 이 사람이 수염이라는 소설로 나왔다 그랬는데 이상도 20살 때 첫 소설을 썼어요. 12월 12일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여기에 이상이 처음 쓴 소설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쓴 유일한 장편 소설이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설로 등단한 시기도 같아요. 자, 대표작에 나온 시기도 똑같아요. 1934년에 소설가 구보시 일일이 박태원 씨가 썼는데 뭐 이분의 날개도 있지만 오감도라는 시도 매우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때 같은 해에 나왔고 같은 신문에 발표가 됐어요. 소설가 구보시 일일은 1934년 8월 1일부터 30회, 오감도는 7월 24일부터 15회. 따라서 8월 앞부분에서는 같은 시기에 이쪽에는 박태원 씨 소설이, 이쪽에는 이상의 시가 이렇게 실린 적도 있었다는 뜻이죠. 어디에? 조선중앙일보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이 하융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사파를 제공했고 또 이 조선중앙일보에 이상의 시가, 오감도라는 시가 실리게 된 것은 박태원 씨가 소개를 해서 실렸대요. 그래서 추천을 해서. 그 당시에 이태준이라는 역시 또 문인인데 이분이 그 조선중앙일보의 문예면의 데스크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친구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구를 소개를 해서 같은 시기에 이상의 오감도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 같은 시기에 같은 신문에 연재가 되기도 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요게 그 당시의 소설 연재면들을 오려낸 것들입니다. 보면 사파가 각각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중에 아까 이제 박난장 주인이라는 작품이 있다 그랬죠. 아까 천변 풍경하고 박난장 주인,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이것이 박태원의 주 작품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박난장 주인이라는 소설도 굉장히 특이해요.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꽤 길어요. 5558 누가 세봤나 봐. 자가 되는데 그게 마침표가 없어.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마침표가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에도 그냥 말줄임표로 끝나. 다시 말해서 한 문장도 아니야. 문장 한 절반 정도 한 거라고 보여지는 듯하게 썼어요. 그러니 이게 잘 읽혀지겠습니까? 잘 안 읽혀지지. 이게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야.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탁 마침표가 중간에 딱딱 찍혀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생각도 났다, 저 생각도 났다가 아차, 뭐 이 생각 이렇게 막 이제 의식이 막 흘러다니는데 그걸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대.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림을 그리다가 찻집을 차리게 된 주인공이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직원을 내보내야 할 처지가 되었는데, 이 사정을 들은 수경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럴 바에는 그 직원과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수경 선생한테 상의를 하러 찾아가 봤더니 수경 선생이 자기 마누라한테 두들겨 맞고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이야. 별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번 줄거리를 쓰면서 일부러 한 문장을 한번 써봤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 소설 전체가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난장 주인이라는 거는 이 어떤 찻집을 차리게 되는, 어떤 그림을 그리다가 찻집을 차리게 되는 어떤 사람, 박난장이라고 하는 찻집을 차렸다는 거예요. 거기 주인이 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쓴 거야. 이 사람이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상이 제비라는 찻집을 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박난장 주인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바로 이상을 모델로 해서 박태원 씨가 썼고, 거기 나오는 수경 선생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태준 씨였대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박태원과 이상은 인연도 많고 얽힌 이야기도 많은 그런 사이였다 얘기고요. 이제 소설가 구보시로 넘어갈 텐데, 아까 박태원의 호라 그랬고, 따라서 이 소설은 박태원 본인의 하루를 그린 소설이고, 그 당시 경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식민지 시대 예술가의 어떤 초상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걸 읽어보면 아주 소심하고 별 주변머리 없고 찌질하기 이럴 데 없는 사람이야. 뭔가 이 어떤 웅지를 펴고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할 일 없이 소일하는, 그래서 여자에게 관심은 있는데 그렇다고 여자를 잘 사귀지도 못해. 그래서 첫 장면이 그거예요. 나가는데 엄마가 얘야 뭐 그러는데, 엄마가 며칠 전에 이 구보한테 어떤 누구 선을 보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뭐 이러고, 그냥 그렇다고 또 그 사람한테 뭐 찾아가서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뭐 나가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가다가 친구들을 갖고 만나요. 옛날 친구, 뭐 학교 때 친구를 만나는데 깊이 교우 관계도 별로 없어. 그래서 우정도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모르는 사이는 아니고 그냥 겉도는 이런 사람이고, 여러 가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지만 결단적은 없어. 어쨌거나 그래서 주변에 자기 이런 잡스러운 일들에 관심은 많은데, 그렇다고 어떤 사회적으로 이거를 이제 사회 문제화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소양 이런 것도 없고, 그런 의욕도 없는,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헤매지만 어떤 기약도 없고, 모두들 저녁 때가 돼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나는 그럼 오늘 저녁은 누구랑 보내나 이러고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모더니스트, 모던보이의 한 모습입니다. 그걸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자, 모더니즘 얘기를 아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모더니즘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더니즘의 특징이 이래요. 기성 전통이나 인습과는 단절해서 여태까지의 리얼리즘, 자연, 삶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이런 작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경향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객체보다는 자기 내면, 자기 주체, 어떤 내적인 경험, 내 의식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려고 했던 게 모더니즘의 경향이었고, 어떤 뚜렷한 목적성이 없습니다. 독자들에게 위안을 주거나 어떤 교훈을 주거나 하고 싶은 생각도 없이 그냥 문학을 위한 문학, 그냥 구보 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적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형식상으로도 모더니즘은 약간 특이해요. 연대기적으로 어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해. 이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어제 얘기가 생각났다가 옛날 얘기도 생각나기도 하고, 갑자기 일본에 갔던 얘기도 막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 관점, 이 시점도 막 헷갈려.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글이 쓰여지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자기 어머니 입장에서 쓰여지는 글인 것 같기도 하다가 여기가 동경인 것 같기도 하다가 경성인 것 같기도 하다가 우리 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여기까지는 경성. 자, 지금부터 동경 얘기. 뭐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 이리 뒤죽박죽 생각나는 걸 그걸 그대로 문장화했다. 그게 이제 그런 작가들이 서양에서는 제임스 조이스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한국에는 뭐 박태원도 들어가 있고요. 뭐 이상이 대표적으로 이제 의식의 세계, 정지용,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구인회라는 9명의 문인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어떤 지향했던 게 모더니즘이었대요. 그래서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도 없고 어떤 사건도 없고 기승전결도 없고 위기도 없고 갈등도 없어. 그냥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이야기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때까지의 어떤 소설이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구인회라는 단체에서 지향했다. 그 당시에 이제 카푸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이념이 있었어. 그래서 약간 사회주의적인 이념이 있고 어떤 현실을 개선하려고 하고 일본에 대항하려고 했던 어떤 뚜렷한 이념을 가지고 활동하던 문학 단체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항해서 그런 목적 다 필요 없고 이념도 필요 없고 그냥 문학을 위한 문학 좋은 작품이나 써보자. 그런데 찬동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9명이 모여서 구인회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타냈던 경향이 모더니즘이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았지. 너는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그런 이상한 글이나 좀 쓰고 있을 때냐. 라든지 지금 나라를 뺏겼는데 지금 대항해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글이나 끄적이는 멍청한 놈들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기도 했대요. 요게 그 구인회입니다. 아까 그 이태준 조선중앙일보 문예부 데스크 김기림, 정지용 유명하죠, 그죠? 정지용의 향수, 그죠? 유치진 이런 사람들은 극작을 했던 사람이죠. 연극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극, 영화 뭐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효석 씨도 여기 있었네. 그랬다가 이제 일부는 또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때도 역시 9명. 그때 이제 박태원, 이상, 박팔량이 같이 들어온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분들이 빠져나가고 김유정, 김한태 씨가 들어와서 어쨌든 다 9명인 시기를 가지고 있던 이런 단체였고 1933년에 결성이 됐다. 하죠. 자, 모더니즘 얘기를 했는데 이 박태원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이 모더니티를 한번 볼게요. 우선 언어의 시각성,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다는 것 이외에 시각적으로 언어를 활용하려고 했던 점이 두드러집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가 구보씨 이거를 보면 각 장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30회에 걸쳐서 연재가 됐는데 그 각 장의 제목을 첫 단어로 그냥 썼어. 첫 단어로 그냥 크게 썼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뭐 이래 갖고 시작하는 거기에 이제 이 장은 어머니는이야 제목이. 그런 식으로 각 화를 시작하는 첫머리를 큰 글자로 써서 그걸 제목 대신으로 삼았다는 얘기고 실제로 박태원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글자의 크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내 뜻을 전달할 수 있다. 야! 라는 소리를 크게 쓰면 이건 큰 소리로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요새도 그렇게 쓰는 사람 많이 있죠, 그죠? 어떤 조그만 소리를 할 때는 작은 활자로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쓴다고. 그 다음에 활자의 배치 방향을 바꿈으로써 소리의 전달 방향을 표시할 수도 있어. 여기에 그 사파를 볼까요? 여기 보면 꿈에라도 생각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죠? 이상이 그린 사파예요. 뭔가 글자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뭐야? 나를 잊어버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뒤집어 놨어요. 이거는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 한 사람은 꿈에라도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나를 잊어버려라고 떠나가는. 이거는 이제 글자의 어떤 방향 이런 걸 가지고 이걸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뜻을 전하는 메시지로서만 사용하지 않고 시각, 촉각 이런 거와 결합해서 예술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아까 그 제임스 조이스가 서양에서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율리시즈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 어렵기로 유명해.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절대 읽어서는 안 되는 가장 악명 높은 책이 율리시즈라는 책인데 저도 몇 번 읽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엄청 두꺼운데 이것도 하루 동안의 이야기야. 어떤 사람이 하루 동안 돌아다니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박태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챕터의 그 마지막 챕터 뒤에는 마침표를 포함해서 어떠한 문장보도 쓰여져 있지 않대. 쭉 이어놨다는 거야. 뭔가 박태원 생각이 나기도 하는 거야. 박난장 주인이 생각나기도 하는 거야. 근데 그 맨 마지막 문장에는 아주 큰 점이 뻥 찍혀 있었대.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 큰 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를 연구하는 논문이 막 쏟아져 나왔대요. 근데 나중에 제임스 조이스가 그랬대. 누가 출판사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강 씨가 쓴 시집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엇인가 반짝인다. 라고 하면서 글자를 기울임을 주고
다른 데다 딱 써놓은 거야. 뭔가 반짝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는, 지금은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뭐 나비가 팔랑팔랑 날아간다 그럴 때 이렇게 팔랑팔랑을 이렇게 막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배치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하는데 아까 보였던 박태원에서 그런 이제 시초가 보인다, 그런 느낌이고요. 또 하나는 시점을 다양하게 공존시킵니다. 아까 제1화는 어머니는이라고 시작해서 이게 이제 제목이 어머니는이야, 그 화는. 두 번째 제2화는 아들은이라고 시작해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제 첫 번째 화에서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아들이 문을 열고 외출을 하려고 하는 상황을 어머니 입장에서 서술을 한 게 제1화라면 제2화는 아들은이라는 걸로 시작해서 어머니가 지금 나를 뭐 부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3화부터는 이제 구보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뭔가 다양한 시점에서 한 사건을 보면서 입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어떤 큐비즘적인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런 거가 여기서도 보인다. 매우 모더니즘한 형식이다는 거고요. 이상의 사파가 삽입된 신문연재본 소설의 표지를 오른쪽 화면에 보여드립니다. 이 표지화를 보면 우산의 한쪽은 펼쳐진 모습이고 또 다른 한쪽은 접혀진 모습입니다. 같은 우산의 두 측면을 한 화폭에 담은 그런 그림입니다. 대표적으로 시점을 달리한 두 장면을 동시에 담고자 한 사파고 박태원 소설의 작품 의도를 하용의 그림으로도 잘 표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제20화를 읽다 보면 동경에서 만났던 어느 한 여성의 기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주인공이 경성에서 배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동경이지? 하는 느낌이 드는데, 동경에서의 추억과 경성에서의 지금 방황 이야기가 겹쳐지면서 이 소설의 배경이 어딘지 막 헷갈리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일부러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이 그렇다는 거죠. 마구 혼동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 보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화자를 등장시킴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바라보면서 그 화자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서술 기법, 그것이 특히 한강의 소설에서 많이 보여요. 채식주의자가 그렇죠. 똑같은 어떤 사건, 일련되는 어떤 그 경과를 한때는 남편의 입장에서, 한때는 형부의 입장에서, 한때는 언니의 입장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소년이 온다도 그렇잖아요. 이제 7개 장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화자가 달라. 이런 게 지금은 매우 일반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잘 즐겨 쓰는 기법이 됐지만, 아마 박태원 씨가 최초는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의식의 흐름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제임스 조이스가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소설가 구보 씨하고 율리시스하고는 매우 닮은 점이 많아요. 모두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이야기야. 그 짧은 이야기가 박태원의 소설이라면 엄청 길고 난해한 소설이 율리시스야. 새벽 2시에 귀가하는 것도 똑같아. 둘 다 똑같은 상황이었고, 아마 많은 부분이 참고로 했거나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박태원 씨가 다른 평론에서 이 율리시스를 많이 언급하기도 했대요.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도 율리시스 얘기가 실제로 나와요.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문득 창밖 길가에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린다. 구보는 율리시스를 논하고 있는 버스의 탁설에는 상관없이 대체 또 누가 죄악의 자식을 낳았노? 생각한다. 가엾은 벗이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도 불행했던 그는, 구보는 그저 율리시스를 논하고 있는 벗을 깨닫고 불쑥 그대야 제임스 조이스의 새로운 시험에는 경의를 표해야 마땅할 거지. 그렇지만 그것이 새롭다는 그 점만 가지고 과중하게 평가를 할 까닭은 없지. 뭐 등등등. 이게 보면, 자 보세요. 갑자기 이제 친구를 어디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어서 애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는 율리시스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어서 또 그 죄악의 씨앗이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다가 옛날에 참 내 친구 하나 있었는데 걔도 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걔도 어디 가서 아기를 낳아갖고 와가지고 나중에 집에 그 여자가 아기를 낳고 찾아왔는데 큰 일이 났는데 애가 빽빽 울었다지, 뭐 이런 생각이 또 막 나는 거야. 그러는데 친구는 그때까지 계속 그 율리시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율리시스 얘기를 하고 있었네? 그러면서 율리시스는 참 새로운 시도를 했지.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율리시스를 그렇게 높이 평가할 건 아니지. 뭐 이렇게 얘기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이게 바로 의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율리시스 얘기를 하면서도 애 울음소리가 나면 갑자기 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옛날에 유사한 상황에 있던 친구 생각이 났다가 율리시스 얘기 또 한번 하다가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읽다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 이게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지? 라는데 우리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라가 봤다라는 이런 문장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약간 형식적인 거였다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도대체 왜 이런 소설을 썼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서울을 한번 우리가 지금 서울에 와 있지만 서울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뭐를 느끼나요? 뭐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 이제 땅을 파보고 유적을 발굴해보고 뭐 지층을 관찰하고 뼈다귀를 살펴보고 그러면 고고학이지 그게. 고고학이지 그죠? 그런 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옛날 상황을 분석해내는 게 고고학이잖아. 고고학의 고자 대신에 현자를 집어넣으면 현재를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현학이라는데 그거를. 그런 말이 있대. 실제로 그런 학문이 있대. 지금 이게 서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상황도 보고 저런 상황도 보고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저런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면서 지금 현재가 지금 어떤지를 구명해 보겠다는 거를 고현학이라고 한대요. 근데 구보 씨가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고현학을 위해서 어딜 가는지를 잘 보면 카페를 주로 가요, 이 사람이. 백화점도 가고 다방도 가고 양복점도 가고 이런 게 뭐냐면 그 당시 근대인들의 욕망이 분출하던 장소예요. 새로 들어온 서구 문물이 보여지는 장소예요. 여길 찾아가 보면 이 시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고현학이라고 하는데 실제 왜 고현학을 하는 걸 알 수 있냐 하면 이 사람이 갖고 다니는 소지품이 이 두 가지예요. 노트하고 지팡이야. 노트를 펴고 뭔가 쓰려고 하는 거야. 근데 잘 쓰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전체 이 30화를 쭉 읽어봐도 노트를 펴고 뭐 쓰려고 하는 장면은 딱 2번 나오는데 그나마도 잘 못 써요. 그 중에 하나는 어디 전차를 탔는데 어떤 약간 이상한 병에 걸린 그 외양이 변하는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이렇게 시장을 바구니를 갖고 오다가 복숭아가 대굴대굴 굴러서 이 사람한테 갔는데 씹질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나와. 그래서 그거 쓰려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결국 안 써, 못 써. 고현학을 하려고 하지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지 못하느냐? 내가 신경쇠약에 걸렸다. 그러면서 이 작품 여기저기 보면 정신병에 관한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정신병에 관한 어떤 처방전 얘기도 막 나오고 또 결정적으로 모데르노로지오를 게을리하지 모래다. 이런 말이 나와요. 모데르노로지오가 고현학이야. 내가 고현학을 하려고 했는데 잘 못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일제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식민지 상황과 조건 때문에 우리 검열 때문에 고현학을 하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이야기를 쓰려고 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뒤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고현학이 불가능한 시대, 그때 1930년대는 내가 고현학을 하고 싶지만 전제를 규명해보고 싶지만 안 되는 거야. 식민지 상황이기 때문에, 검열 때문에. 이럴 때 소설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구보 씨는 결국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30편의 이 연재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루 동안 방황한 끝에 내린 결론은 독서와 창작을 하겠다. 여기서 행복을 찾겠다. 이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에요. 글을 쓰겠다는 거예요. 글을 쓰겠다. 그 맨 마지막 화에 그런 얘기들이 쫙 나옵니다. 나는 이제 생활을 가지리라. 생활을 가지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나는 그냥 찌질한 사람이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오케이, 알았어. 나 이제 생활을 가져야지. 결심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일부터 내 집에 있겠어. 창작하겠어. 글을 쓰겠다. 참말로 좋은 소설을 쓰리라. 오직 그 생각에 조그만 한계의 행복을 갖는다. 내 행복은 창작에서 찾겠다. 어쩌면 어머니가 이제 혼인 얘기를 꺼내더라도 구보는 쉽게 어머니의 욕망을 물리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처음에 구보가 외출을 해서 돌아다니다가 옛날에 선본 여자를 만나요. 그랬는데 결국 말을 못 붙이고 이러고 그냥 찌질찌질하게 돌아왔는데 엄마는 이제 계속 그때 그 선본 아가씨가 어떻게 됐냐고 자꾸 묻는 거야.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다시 그 얘기를 꺼내더라도 오케이, 나는 이제 엄마 말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나 생활을 하겠다. 결혼하겠다. 책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소설가는 고현학이 불가능한 시대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글을 쓰면 된다. 창작하면 된다. 그게 나를 구원하는 길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이 맞춰집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월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이제 종반생은 북한에서 보냈는데 이 사람은 과연 고현학을 했을까? 창작을 했을까?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955년까지 평양문학대학의 교수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 아까 남로당 활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이 김일성 계열과 남로당에서 활동했던 박헌영 계열이 가서 이 정권을 잡았는데 결국 남로당 계열을 전부 다 숙청을 하고 이 김일성
이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로당 계열에 활동했던 이 사람도 숙청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제 노역을 해가지고 1960년까지 강제 노역을 한 후에 교수직에 복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좀 고생을 해가지고 영양실조가 걸리고 원래 눈이 나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시력이 위축돼서 65년에 쓰러져요. 글 쓰는 사람으로서는 치명적이 된 거지. 그 당시 이 사람은 갑오농민전쟁이라는 대작을 쓰고 있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원고지 모양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져서 아 여기가 원고지 칸이구나 그래서 한 간자 써놓는 식으로 글을 썼대. 그러다가 나중에 1976년에는 뇌출혈이 생겨나서 그것마저 못하게 돼.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구술을 해요. 내가 이제 불러주면 부인이 받아 쓰는 거야. 권영이라는 부인이 그걸 받아 썼는데 1981년에는 말조차 못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권영이가 작성을 하고 이렇게 썼는데 맞아요? 그러면 끄떡끄떡하면 그렇게 쓰고 아니라면 또 고쳐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3부를 썼대요. 그래서 3부는 공동 저작이 된 거예요. 권영희 씨와의. 그러다가 1986년에 타게 했다. 아까 이 사람은 내 구원을 어디서 시작했다? 창작에서 시작했다고 했는데 처절하게 이 투쟁하면서 창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그야말로 고연학을 하기 어려운 시절에 소설가가 할 일을 하다가 간 것 같아요. 1987년에 이 3부작이 완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박태원의 구보시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1969년부터 72년, 60년대, 70년대에 쓰여진 최인훈의 구보시를 볼게요. 이 최인훈의 구보시는 우선 시기가 달라. 그죠? 하나는 30년대, 하나는 60, 70년대, 하나는 짧은 글, 단편이라고도 하시는 짧은 글. 이거는 장편 소설. 아까 이거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 이건 하루 동안의 이야기 15개.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월북한 사람의 글, 월남한 사람의 글이야.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보자고요. 이 사람은 이제 월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에 정착해서 살다가 서울대 법대를 중퇴를 하고 작품 활동을 했던 분이고요. 1961년에 광장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최고로 유명한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유명한 작가가 되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는 게 69년에 나와요. 최근에 타계를 하신 분, 2018년에 타계를 하신 분이고 지금까지의 100년간의 우리나라 소설 중에 가장 좋은 소설을 꼽으라고 했더니 1위가 광장이 꼽혀요. 매우 유명한 소설. 한때는 이분이 노벨문학상 받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한강씨가 받았지만 또 이상의 날개하고 공동 1위를 했죠. 그죠? 그래서 매우 유명한 그분이고 이분의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은 60, 70년대 상황에서 박태원 같은 생각으로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될까를 쓴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대로 이 구보라는 제목을 따온 거예요. 자, 우리가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식민지적인 상황이 벗어나지지 않았다. 라는 입장에서 그 당시 박태원 씨가 식민지적인 상황에서 고현학을 하려고 분투하는 모습을 그렸다면 그와 같은 정신으로 지금 시대를 보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소설이에요. 식민지 시대의 정신과 호흡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렸고 그러기 위해서 박태원으로부터 구보를 빌려왔다. 자, 그러면 아까 박태원의 구보는 고현학을 별로 못하는 구보야. 시도했으나 일제라는 어떤 상황 때문에 현상을 규명해내는데 실패한 어떤 소설가의 모습을 그렸다면 최인훈은 고현학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입장에서 한번 이걸 보고 싶어요. 박태원은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카페, 백화점, 다방, 양복점 등등 찾아갔다 그랬지. 최인훈은 그럼 어디를 가는지를 보면 약간 힌트가 올지도 몰라. 자, 박태원의 구보시는 1930년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좌우익의 사상 대립이라든지 우리가 뭐 이 빈곤, 기아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절대적으로 일제의 식민지를 받고 있다는 어떤 큰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면 최인훈의 구보시의 경우에는 뭐 좀 다양해졌을 거야. 해방은 되었지만 아직 식민잔재가 남아 있었다. 그다음에 전쟁 후에 남북 분단이 지속이 되면서 통일이 어려워지는 듯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다음에 군사 정변으로 해서 박정희 독재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고착화되면서 민주주의와는 좀 멀어지어가는 상황에서 고뇌했을 것이다. 자, 산업화가 이제 막 일어나고 사회가 이제 막 바뀌어가는 시기였을 거다. 이런 이제 몇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때의 구보시예요. 그래서 아마 이 박태준의 구보시보다는 최인훈의 구보시는 이런 다양한 상황을 이렇게 그리려고 했을 거야.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 가지고는 안 됐을 수도 있어. 그래서 15일 정도 이렇게 관찰한 내용으로 구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당시를 식민지 시대라고 보면 이때는 이제 분단 시대라는 걸로 이제 크게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디를 찾아갔나 봅시다. 그래서 이제 15일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15일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이 제목 가지고는 잘 못 찾겠더라고. 제목에서 어떤 그 장소를 나타내는 걸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특이한 거는 창경원을 2번 가는 거가 있어요. 창경원, 무슨 창경궁이라고 하죠. 그죠? 예전에는 거기를 이제 일제가 우리를 약간 모독한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거기 동물원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원을 찾아가는 얘기가 2번에 걸쳐 있을 뿐 장소는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제 1장에는 장소는 아니지만 어떤 느릅나무가 있는 어떤 장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찾아가는 곳을 이렇게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을 보면 느릅나무가 있는데 한번 가고 그다음에 창경원을 2번 간다 하는 정도가 느껴지는데 그래서 요 느릅나무 있는 데를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 느릅나무가 있는 풍경이라는 그 제 1장에 보면 막 돌아다녀. 이 사람도 박태원의 구보시처럼 어딜 가나 보면 무슨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고 어떤 학보사에 가서 문인들 모임에 나갔다가 점심을 먹고 다방에 갔다가 여기서 느릅나무를 봐. 느릅나무가 있는 풍경을 이렇게 바라다보는 모습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잡지사에 가서 어떤 작품상 심사 이 문인이니까 이런 거 하겠죠. 다방에서 차 한잔 하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어떤 술집에 가서 김광섭 시인의 출판 기념회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서 이제 느릅나무를 바라보는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2층 시멘트 집의 뒷모습이 보이고 작은 창고 같은 집이 있고 느릅나무 큰 그루가 몇 서 있었다. 구부가 놀란 것은 그 풍경이 그의 북한 고향에 그가 다니던 국민학교 뒷들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었다. 자, 지금은 분단 시대입니다. 분단 상황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의식은 분단이에요. 이 사람의 광장은 분단 소설의 대표예요. 북한이 떠오르는 거야. 뭐 자기 고향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느릅나무를 보면서 남북 분단을 떠올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몇 가지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1969년부터 72년에 쓰여졌다 그랬잖아. 그때 보면 한창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야. 베트남이 75년에 통일된다 그래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에 파병을 막 해요.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와요. 이 소설에 여러 군데서 나오고. 그 다음에 1972년에 실미도 사건이라고 아시는 분. 그 사건이 벌어진 게 그때야. 그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북한에서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청와대 앞까지 왔다가 거기서 저지를 당해서 다 사살당하고 김신조라는 사람이 하나 살아남아가지고 내가 박정희 목 따라 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정희 씨가 대노해서 오케이, 그래? 복수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인천 앞바다 그 실미도에다가 이제 수용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맹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하러 보내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고 작전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회의 어떤 이 불황아들, 범죄인들, 사형수들 사람들을 모셔 했는데 나중에 남북 대화 분위기가 되면서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처치곤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는다는 이 소문이 막 떠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이씨 안 되겠다 이랬다가 죽겠다 그래서 청와대 가서 따지겠다. 그래서 이제 탈취해서 청와대로 막 가다가 대방동까지 와서 대방동에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다 사살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실미도 사건이야. 뭐 그 얘기도 막 나와요. 막 이런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티나무를 보면서 북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베트남 전쟁 관련 얘기예요. 뭐 다 읽지 않겠지만 전쟁이라는 거는 죽음과 내기하는 일이다. 전쟁에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신성한 일이어야 한다. 그런데 용병이라니. 이 베트남 전쟁은 어떻게 보면 어떤 명분 없이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명분이라는 게 이제 어떤 공산주의 세력이 확장되어 나오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되겠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베트남으로서는 그게 이제 민족 국가 간 어떤 통일 전쟁이에요. 통일 운동이었는데 그걸 미국이 어떤 통킹망 사건이라는 이제 가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서 그걸 이제 개입한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그냥 용병으로 간 거야.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보내는 건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돈 받고 전쟁을 하다니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 비판의 소리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실미도 사건 이걸 보고 이제 막 그 박장대소를 해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이 사건이 났을 때 뭐라고 발표했냐면 무장공비가 나타나서 우리가 막았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 정부에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미도에서 저 특수부대들이 나와서 그렇게 했네라는 게 밝혀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박장대소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비판이고 실소고 조롱이죠. 그러다가 이제 남북 통일은 아직 멀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작가의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 간다고? 유정이라는 술집에 가서 김광섭 시인의 출판기념회에 간다 그랬지. 김광섭 시인의
무슨 출판에 갔냐면 성남동 까치라는 출판 기념회에 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성북동 비둘기야. 성북동 비둘기라고 되게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김광섭 씨의 대표작이야. 어떤 채석장에서 포성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 비둘기가 이게 평화의 상징의 비둘기인데 가슴에 금이 가서 날지 못하는 평화의 하늘을 날지 못하는 비둘기를 뭐 이게 그리는 이런 건데 요거를 이렇게 약간 비꼬았어. 이렇게 북을 나무로 비둘기를 까치로. 여기서도 남북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한 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왜 까치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 하도 새가 많은데 많잖아. 무슨 뭐 개똥지박이도 있고 무슨 뭐 박새도 있고 참새도 있는데 왜 까치라고 했을까?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요런 말이 있어요. 아장무성이라는 말이 있어. 까마귀 까치가 소리가 없다. 까마귀 까치가 울지 않는다. 까마귀 까치가 제일 시끄러운 새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까치는 자기 영역이 있어. 그래서 영역 속에 누가 다른 동물이나 사람이 들어오면 깍깍깍깍 짖어. 그래갖고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오면 짖어 얘가. 그러니까 누가 왔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시끄러운 놈도 소리를 안 낸다. 지금 시절이 엄혹하고 독재가 펼쳐지고 그럴 때는 소리도 안 낸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아장무성이라는 말을 해. 그다음에 이제 이거랑 같이 쓰는 게 이제 금약 한선인데 한이 추우는 거고요, 그죠? 선은 이게 매미야, 매미. 한선은 겨울날의 매미야. 설이 내리면 매미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시절이 수상하고 독재 정치가 펼쳐지고 그다음에 위험하면 날이 추워지면 그동안 짖던 것들이 다 소리를 내지 않는다. 소설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짖어야 한다. 까치처럼 울어야 된다. 그래서 이 까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969년이 다가는 동짓날 금음깨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소설가 구보시는 잠에서 깼다. 이게 첫 문장이야. 그리고 좀 있다가 짹짹짹하고 까치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 울겠다는 거야 지금부터. 지금부터 서울 돌아다니면서 내가 고현학을 할 것이고 내가 불의를 보면 내가 울 거야. 까치처럼 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까치를 쓴 게 아닐까? 제 해석입니다. 자, 아무리 추워도 매미가 소리를 멈추듯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위험해도 까치가 소리를 멈추듯 해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땐 필요한 소리를 내야 된다. 그게 소설가가 할 일이다. 소설가는 작품으로 말을 해야 되고 작품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 박태원 씨가 그랬다. 자기 스스로 그랬다. 소설에서도 그랬다. 이거를 최인훈 씨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창경원을 2번 갔다 그랬지. 창경원을 뭐가 재밌다고 2번이나 갔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저는 읽어봤어요. 왜 갔을까요? 뭐 동물 보러 갔겠지. 갇혀있는 동물을 보러 갔겠죠. 그 가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느 봄날 소설가 구보씨는 창경원에 가서 짐승들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환장하게 치밀어 올랐다. 구보씨는 옆으로 창경원 쪽을 바라보았다. 빈집을 찾아낸 좀도둑처럼 무시무시한 웃음을 입가에 지으면서 길을 건너갔다. 그리고 마치 여기까지 마음 먹고 온 사람처럼 호기 있게 걸어갔다. 창경원을 가는 모습이야. 가서 뭘 봤느냐 하면 사자를 봤대. 사자를 보면서 전봉준을 떠올려요. 전봉준 묵두장군 그 지도자였죠, 그죠? 전봉준의 이 형형한 눈빛을 봤다는 거예요. 사자의 눈빛을 보면서 갇혀있는 동물을 보면서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간 거야. 그 당시는 우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0시부터 4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 겪어본 사람 안 겪어봤어요? 이게 1982년인가 그때 해제가 됐어. 그 전까지는 0시부터 4시까지는 사람이 다녀서는 안 됐어요. 저도 여러 번 곤욕을 치렀어요. 12시까지 집에 못 가면 어디 공사장에 가서 자야 돼. 그래서 공사장에 가서 막 이런 누더기를 덮고 자거나 이 스티로폼을 덮고 잔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렇게 4시간을 가둬놓으면 사람들한테 4시간만 뺏는 게 아니라 밤 전체를 뺏는 게 되는 거예요. 밤에는 움직이지 못해. 그 사람의 인생의 절반을 뺏는 거야. 그렇게 갇혀있고 질식되어 있는 동물들을 보기 위해서 창경원을 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딱 풀어줘.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이게 이제 고시야.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을 일시 해제한다. 12월 25일 날. 그때 하루만 풀어주고 나머지는 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갇혀있다. 이 최인훈 나름대로의 고현학인 거죠. 그걸 창경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82년에 신문인데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우리 밤에 살아났다. 이렇게 뭐 대서특필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가둬놓으면, 몸을 가둬놓으면 마음이 갇힙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영화 시작할 때 애국가가 쫙 나오면 다 일어나서 차렷해, 알아요? 들었지? 그 다음에 6시인가 국회 강화식을 하면 모두 가다가 이렇게 딱, 이건 알죠? 영화에도 나오지? 어디 나오죠? 국제시장인가? 어디 나오지? 뭐, 데이트하다든가, 뭐, 부부싸움인가? 뭐 하다가 나오니까 딱 그 다음에, 끝날 때까지는 휴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 가둬놓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최인훈 씨가 뭐라 그러냐면, 쌍욕을 합니다. 어떤 새끼가 이런 생각을 냈을까?
이게 그대로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 모습입니다. 6시가 되면 모두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군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어요. 저도. 요게 접니다. 각반을 차고 호크를 채우고 그러면 마음이 갇혀요. 교복도 있죠. 귀 밑으로 머리가 몇 센치 이상 길면 강제로 머리를 잘라. 이게 그런 모습이고요. 자, 무릎 위로 몇 센치 이상 치마가 올라가면 잡혀가. 뭐 그런 시절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절에 이런 분단 시대의 소설은 뭘 해야 될까? 아까 박태원 씨 뭐 한다 그랬죠? 창작을 하겠다. 생활을 갖겠다. 글을 쓰겠다. 좋은 작품을 써서 행복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를 봅시다. 뭐 막 찾아봤더니 요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이제 이 사람이 작가고 예술가 문학자잖아요. 문학가인데 문학가가 이런 시절에 뭘 해야 되는지의 생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중섭 화가의 전시를 보고 나서 자기 평하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이 사람 생각이 다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구나 하는 게 느껴졌는데 그 모든 것을 이중섭 씨를 이제 평하는 거야. 이중섭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모든 것들을 자기 생애라는 실존의 한 가닥 실로 꿰일 수 있었다. 그게 이 사람의 위대한 점이다. 그런 것들을 자신의 목숨의 걸음걸이 속에 끌어들여서 그의 삶의 신화로 만들었다. 그의 삶의 일부로 만들었다. 그것이 이중섭의 위대함이다. 예술을 자기 삶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소설은 내 삶으로 쓰는 거다. 재주나 지혜로 지식으로 쓰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그 최인훈 씨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신기한 것도 하나 발견했어요. 이 시인은, 이게 뭐 소설가는이라고 해도 되죠. 문학가는 뭘 해야 되느냐. 정의가 훼손당했을 때 비판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의가 무엇인, 이게 이제 그 소설 내용이에요. 정의란 무엇? 제비뽑기에서의 속임수를 없애는 것이다. 우리 저거 생각나지 않아요? 존 룰스의 정의론 생각나지 않습니까? 존 룰스는 정의는 뭐라 그랬죠? 피자 하나 먹을 때 제비뽑기로 정하는 거야. 그 대신 눈을 완전히 가리는 거야. 그러면 제비뽑기에서 진 사람도 먹을 만큼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정의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1972년에. 근데 신기하게 1972년에 정의론이 나온 해야.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 번역돼서 왔을 일은 없어요. 이게 최근에 우리한테 번역돼 왔으니까. 근데 그 시기에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의라는 것은 불행의 제비에 대한 위험률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사기, 얌체, 새치기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 것이다. 나쁜 제비를 뽑은 사람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존 룰스의 정의론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누가 사기를 치면 사기 도박을 발견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시인의 할 일은, 소설가가 할 일은,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해서는 대성통곡하는 것이다. 까치처럼 우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설가가 할 일을 박태원의 눈으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최인훈의 눈으로 봤어요. 식민지 시대의 소설가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분단 시대의 작가가 해야 할 일을 봤어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아까 박태원은 고연학을 하려고 했는데 잘 여의치 않은 모습을 그렸다고 했는데 최인훈은 과연 성공했을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이 최인훈의 구보시는 서울에서 겪는 이야기 15개, 15일간의 이야기이고요.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마주치는 사소한 것들을 이렇게 사색을 하다가 15개를 정도 모아놓으니까 한 책이 됐고 이것을 읽으니까 그 당시 시대가 대략 알게 됐어. 그렇다면 이게 성공한 거지. 고연학이 된 거지. 그리고 이걸 다 이렇게 모아다 보니까 구보시의 하루에 관한 이야기 15개가 모여있는 걸 보니까 최인훈의 일생이 보이기도 시작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비판의 눈을 가졌고 이런 작품을 했구나. 그중에 대표적인 광장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다. 자, 15장에 여기 이제 15일째니까 마지막이네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뒷산에 올라가 통곡을 하고 난 청산과부처럼 한결 마음이 개운해진 구보시는 이윽고 방에 돌아와서 며칠 걸려서 써오는 소설 한 편을 쓰기 시작해서 점심 전에 끝을 마쳤다. 여기 성공한 거야. 소설 썼잖아. 아까 박태환의 구보시는 이제 쓰기로 맘먹은 거에서 끝났지만 이 사람은 구려하게 한층 써낸 거야. 이게 뭐 해석하기 따라서는 고연학 멋지게 성공했네 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 같았어요. 자, 아까 박태원의 구보시가 왜 고연학을 못했다고? 검열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아까 그 복숭아가 굴러가서 누구 밑으로 갔는데 그걸 못 집어오는 그 부분을 쓰려고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서 있는 캡쓰고 린네르 스메일이 양복을 입은 사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했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울 속의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뭔가 이 모자를 쓰고 양복을 입고 사람들을 감시하는 눈초리를 발견하고 나는 쓰질 못했다. 검열의 눈인 거야. 이 일제 순사지 뭐 이게. 사복 순사를 그리고 있어요. 최인훈 씨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해요. 자, 가짜 무장 가짜 이게 그 실미도. 시내에 들어왔던 일에 대한 뒤처리 소식이 어느 신문에도 나지 않을 때. 그래갖고 이제 가짜 간첩인 게 이제 밝혀졌어. 근데 그 후로 신문에 어디에도 보도를 안 해. 검열인 거죠. 그때도 훨씬 더 심각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기사 하나하나를 다 검열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강 얘기를 아까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 생각해보면 한강 씨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대표적인 작가예요. 그 런던과 파리에서 열렸던 도서전에 작품을 못 내지 말라는 지시도 받았고, 그 다음에 도서심사에서 소년이 온다가 탈락되기도 했고, 도서관에 배포되는 게 금지당했고, 그랬던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이게 모습은 다르지만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이라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일상은 반복되고 환경은 삭막하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소설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글을 쓰는 거죠, 뭐. 우리는, 독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그걸 읽는 거지, 뭐. 그죠? 그것도 잘 안 되면 김대중 씨가 이렇게 해서 욕이라도 해라. 이렇게. 저는 이제 이분이 한 어떤 연설 내용인데 이분이 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뭐 이분의 정치적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분이 2009년에 한 연설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기는 길은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정부의 옳은 소리로 비판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고연하게 잘 안 되면 투표를 해서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가 요새 투표 잘못해갖고 개고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쁜 신문을 보지 않으면 된다. 집회에 나가고 하면 힘이 생긴다. 집회에 나가기 어려우면 인터넷에 올리면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담벼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소설가 구보 씨,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 씨가 욕을 많이 합니다. 욕만 대고 모아봤어. 그랬더니 이 사람의 욕은 저거야. 에익 신가놈 이거야. 신가가 신한테 욕하는 거야. 에이 하느님 나쁜 놈 뭐 이게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느님 신을 욕한다기보다는 에이 더러운 세상 이런 뜻이겠지. 근데 이 에익 신가놈이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안 되면 욕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김대중 씨의 그 연설이 생각나는 이런 대목이어서 재밌어서 한번 더 모아봤고요. 또 이런 생각도 해볼 거야. 아까 누구는 소설을 쓰고 싶다고도 했고 써본 적도 있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닌 거를 한번 소설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보실랍니까? 그리고 그렇게 소설을 쓴다는 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생각도. 그 고현학을 할 수 있으면 자 내가 보는 이 사소한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구나를 이렇게 옮길 수 있으면 멋진 소설이 될 수도 있는 거. 그 연관해서 비슷한 최인훈 씨의 소설 중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삶 속에 행동, 생각, 꿈 이런 것이 있는 것이다. 알맞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꿈꾸는 것. 삶이란 그렇게 갈래마다 재구시를 해야만 하는 풍성한 어떤 숙제 같은 것이 모양이다. 만일 생각으로 지내왔다면 그 때문에 삶에 대해서 송구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바르게 생각했느냐 못했느냐가 문제일 뿐이겠지. 자, 우리가 다 소설을 쓰라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못 쓴다고 해서 내 삶을 찌질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내가 생각만 바르게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알맞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꿈꾸는 거. 그거를 최인훈 씨는 독자에게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이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누구나 시를 쓰면서 살 필요는 없다. 자신의 삶이 시가 된다면. 또 누구나 소설을 쓰며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글이 아니라 삶이 문제일 테니. 깊이 생각하면 삶이 풍성해지고 높이 생각하면 삶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아까 최인훈 씨가 한 그 얘기를 제 식으로 풀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작품들을 접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높이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